예, 한미 관세 협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미 협상단의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끝까지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고 또 국내 정치권에도 초당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 밖에 정치권 이슈들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관세 협상 시한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총력전에 지금 나선 모습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당적인 대응도 당부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국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분위기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저희가 25% 관세를 그대로 맞게 되면은 현대 기아차만 상정을 하더라도 연간 9조 원 가까이 손실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를 보는 것이 연간 150조 정도라고 하니까 거의 5% 가까이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단일 기업에서. 그만큼 이번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과 유럽연합이 속속 15% 관세 타결을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제대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지도 못한 그런 참담한 상황입니다. 현재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 장관을 거의 꽁무니 쫓아다니듯이 해서 스코틀랜드까지 따라왔다라고 거의 저는 조롱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 러센트 재무장관은 만나보지도 못했고 공항에서 이른바 입국 컷을 당하는 정말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외교 참사거든요. 미국에 이렇게까지 도외시를 당할 수가 있었나, 이런 정권이 역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정파성을 떠나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 그 내후외환의 고통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로드맵이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 안심하고 국정을 맡길 수 있을까 우려가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호언장담했던 것이 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지 의구심이 드는 시점이고 심지어는 지금 정부가 조선업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결과적으로 전임 정부에서 다 논의를 하던 것들, 지금 부산물에 가까운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국민의힘이 좀 필사적으로 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려는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국익이 걸린 문제고 여야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쟁은 삼가하고 오히려 어떤 국익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될 내용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미 간의 협상의 과정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끝까지 국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역량 부족이라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수위가 높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국익에 반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양보의 폭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이게 지금 쟁점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을 질타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많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다 받으면 우리나라에 너무나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제조업 강국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조선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산업협력 이런 걸 강조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거, 이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같이 머리를 모으고 여러 가지 의견도 합치하는 게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대통령실도 대미 협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초당적인 대응을 당부했는데요. 저희가 관련 발언 준비했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재벌 총수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국익이 달린 중요한 외교 협상을 앞두고 근거 없는 억측을 남발한 국민의힘 측에 유감을 전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강유정 대변인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최근 국민의힘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를 요청한 것 아니냐면서 지금 앞서 기업 옥죄기를 하고 있는 동시에 이러한 부분이 이중적 태도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실의 입장과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좀 민주당이 명심을 해야 될 것이 김민석 총리가 야당 시절에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1인 시위를 한 이유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협상 자체를 중단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대선 치적 사키용 아니냐라고 억측을 하면서 공격을 했던 쪽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안면몰수를 하고 저런 식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거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그 4대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미국의 전향적인 대대적인 투자를 해달라고 했던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일주일 전부터 관련 보도들이 수차례 나왔는데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서 투자 약속을 받았다라고 한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며 이것이 국민의힘을 탓하면서 저렇게 브리핑까지 해야 될 사유가 되는 걸까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기자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업인들과의 대화가 오갔느냐라고 했더니 또 아무것도 알려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을 탓하기 위한 그런 내용만 지금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업들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좀 협상을 유기적으로 이끌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 해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우리 국내 기업들 잡돌이하기만 바쁜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정부 관계자들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관세 협상이 실패로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정권의 피해, 즉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전략적으로 초석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모든 국가들은 총리 혹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상 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재명 대통령이 상견례조차 못한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대통령실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정책실장조차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안덕근 산자부 장관을 유임이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지금 김정관 장관 산자부 장관 자체가 어떤 과거 레퍼런스와 인수인계된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건지도 굉장히 의문스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을 야당을 탓하는 형태로 정치적으로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이 얼마나 무책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듣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에서 어떤 외교적인 사안을 정쟁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국익에 부합하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억측이라든지 아니면 한미 간의 협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들이 야당발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적이다라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정쟁거리로 전락시키고 어떤 국가를 위한 노력을 폄훼하고 정치적인 어떤 진영으로 갈려서 이 부분을 비판하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만 반론드리자면 예. 베선트 장관이 지난 4월에 저희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회담 2+2 회담을 가졌잖아요. 그 당시에 일본과 차별화된 전략이었다라고 하고 그 최상목 당시 부총리가 제시했던 7대 패키지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의 제안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전향적인 상황이었는데 당시 민주당이 취한 입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협상 자체를 치적삭기라고 치부를 하면서 발목 잡기만 했고 심지어는 협상을 주도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시키려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업보를 저는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아까 제가 저지라고까지 표현을 했던 것은 지금 노골적인 반미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저희 이제 그 오산 공군기지, 미군 기지죠.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라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편한 심기가 드러나고 있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원하는 카드는 전혀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공항에서 입국컷을 당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뿐입니까? 여당 의원들이 지금 미국에 찾아가서 반트럼프 인사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까지 하고 있고 지금 북한에만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한미 연합훈련까지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반트럼프 행정부 행보 그리고 반미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저희가 친중세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쉐쉐 외교의 결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야당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조금 심각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일단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측에서 낸 입장인 것이고 분명한 것은 국방부의 의견도 함께 듣겠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밝히고 있는 입장이고 NSC 회의가 이제 실무 조율 회의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벌써부터 축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최상목 장관의 이제 당시 어떤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것은 아무래도 당시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발판 삼아서 대선 출마용으로 우리나라의 좀 국익에 반할
수 있는 졸속 협상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협상 당사자로서의 적합성이 있느냐 혹은 그 자리에 여전히 한덕수 전 총리가 있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관련 내용들은 이제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좀 지켜보겠고요. 자, 노란봉투법이 상임위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사실상 입법 단계로 넘어갔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고요. 뭐 필리버스터를 건의했다라는 얘기도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점을 좀 문제라고 보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정부, 우리 기업들이 지금 미국의 관세 압박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정부가 수차례 우리 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 좀 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4대 기업을 중심으로 200조 가까이 기금을 지금 만들겠다라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민노총까지 떠받들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노란봉투법이지 실상은 불법적인 파업에 기업이 책임을 못 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형사가 아니라 민사 배상조차 못 물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을 합법화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것은 뭐랄까요? 법 그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저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3법 개정까지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삼중고, 그러니까 내후 외환의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경제 6단체 등이 여당 간사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우려사항들을 전달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더니 관세 협상이 난하게 부딪히니까 마치 시선 돌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 기업들을 또다시 옥죄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법인세도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미 OECD 평균 22%보다 우리 기업들이 2% 높은 법인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1%를 추가로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런 명분과 당위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노총 간부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을 강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이 400여 개 유럽 기업들을 대표하는 주한 유럽 상의조차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철수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이 성장해야 나라가 성장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기업 적대적인 의사결정, 자신의 진영 내 이익만 바라보는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정말 순식간에 레임덕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 협상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움직이는 이 모습이 우리 경제, 뭐 기업에는 꽤 크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수년간 이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이 되어 왔던 법안이고요. 실제로 내용을 봤을 때도 타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이제 원청 사업주와 직접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동안 어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던가 아니면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내용이고 이 외에도 노동쟁의의 범위 자체가 근로조건의 결정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어떤 노동쟁의의 정당성 자체를 굉장히 폄훼하거나 불법적으로 몰아가서 손해배상 폭탄까지 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계속 이런 법안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동안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이유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이 부분은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기업들을 옥죄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노동자들의 권리가 그동안 너무나 보호되지 않고 오히려 사업주나 고용주에 의해서 계속해서 탄압받고 규탄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통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현재 이미 정부에 신고를 하면 노동쟁의가 충분히 합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법적인 노동쟁의마저도 책임을 묻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노동자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민노총을 두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불법적인 파업을 주도했던 것은 늘 민노총을 위시한 2대 노조였고요. 민노총이 그렇게 노동쟁의를 하는 사이에 그 빈자리를 채웠던 다른 그 비주류 노동자들은 늘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민노총들만 개선 장군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지금 민노총 간부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을 앉히는 것을 넘어서 민노총의 불법쟁의를 두둔하는 노란봉투법, 지금 사실상 불법 파업 조장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노동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어져 왔던 유럽조차도 지금 기업을 철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 제가 재차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과 특검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어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당대표 취임 첫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같은 경우에도 시점이 공교롭다. 오해 살 일은 말아야 한다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뭐 당대표 첫날에는 압수수색을 하면 안 되고 당대표 취임한 이틀째는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준이라는 게 모호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선거 중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더 용납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해외 출장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당대회 일정도 있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충분히 고려했다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나온 설명이라서 저는 어떤 특검에 대해서 뭐 당사자로서 반발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개혁신당 차원에서도 어떤 비판적인 입장, 뭐 절제된 수사력을 보여달라라는 입장 정도는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천 개입 당시에 당대표였고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지금 소명이 된 상황이고 그 외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 출장의 일정이라든지 전당대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 상황에서 사실은 배려를 많이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대표 첫날에 이게 웬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뭐 전당대회라던가 뭐 출장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의원 쪽에서는 당연히 표적 수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민주당이 그 소위 이제 젓가락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노골적인 좀 비토를 드러내왔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제명안까지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논의를 하다가 현재 소강 상태에 접어든 그런 상황인데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검이 이준석 대표의 그 사저를 그 집을 압수수색을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듯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줄 테니까 영장 청구를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구동성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수사 자체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수사 과정에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당연히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대표 취임 바로 다음 날, 바로 당일날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최고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가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 훨씬 더 신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나 피의자라고 적시하게 된 그런 사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특검이 앞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소환 조사에도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지금 3대 특검을 이제 좀 확장해서 보면은 어쨌든 현직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디까지 확산이 될지 그리고 이 압수수색에 대한 일단 정치권의 그러니까 여야의 입장도 상당히 좀 다르거든요.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뭐 압수수색 당사자들은 계속 뭐 반발을 하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특검의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치적인 보복이고 탄압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보면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하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반발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이제 공천 개입의 핵심 당사자들을 향해서 이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뭐 이외에도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그날 안보실 회의에 참석했거나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될 만한 인물들을 향해서 압수수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필요한 일인 것이지 이것을 마치 야당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보기 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원실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개별 헌법기관이라고 하고 의원실에는 상당한 군사 공무상의 기밀을 포함한 보안 자료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실을 압수수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명확한 근거,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당한 대상들의 어떤 면면들을 보자면 임종득 의원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명분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설에 대해서 규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경로설을 규명하는데 왜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할까요? 굉장히 좀 명분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근거가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조차 적시를 못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참고인 신분인데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도하다라고 저희가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것이고요. 실제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여러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국회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의원실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하고 이미 제출 등의 충분히 대체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자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우원식 그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국회의 대표로서 국민들께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국회 권력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인사청문회 국면과 지금 이렇게 외교 국면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특검 수사를 무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특검이 인권을 보장하면서 좀 최소한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의 수사 행태는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신천지의 국민의힘 경선 개입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근거가 없다면서 어쨌든 설을 일축하긴 했지만 당권 주자들끼리도 좀 의견이 갈리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정리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근거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책임당원이 현재 70만 명 정도 규모거든요. 10만 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15% 가까운 사람들이 조직표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누군가 뭐 내부 고발이 됐건 아니면 이제 숫자상의 어떤 부적절한 통계상의 그런 상황들이 됐건 드러나야 하는 것인데 전혀 그런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 10만 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소위 지난 전당대회를 저희가 보시면은 한동훈 당시 대표가 26만 표를 얻었고 원희룡 전 장관이 10만여 표를 얻었거든요. 당시 원희룡 전 장관이 친윤 주자라고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코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10만 표의 이런 조직적인 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설령 특정 종교에서 다수 어떤 뭐 신도들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금전적인 대가성으로 엮인 게 아니고서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개신교, 불교는 괜찮고 신천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은 누가 만들었는가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은 당시 경선을 패배했던 주자들을 중심으로 경선에 불복하기 위해서 일종의 부정선거론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실체가 없는 이런 음모론, 의혹을 중심으로 당을 자해하는 행태는 자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아주 아수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종의 뭐 내부 고발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사실은 뭐 지금은 이제 밖에 나와 계신다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에 오랫동안 몸담으셨던 분이고 사실은 선거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는 단순한 낭설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뭐 이만희 교주를 직접 만나서 들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어떤 원래 3개월간 당비를 내야만 책임당원이 될 수 있는데 1개월로 이제 축소를 해서 대선에 개입할 수 있는 특정인들이 쉽게 대선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고 조건적인 완화가 실질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정말 말이 안 되는 논란이다라고 국민의힘이 정말 증명하고 싶다면 오히려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내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공개를 하고 증명을 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통상 그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을 할 때는 좀 당의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고 당원 가입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한 달이라도 당비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의 부가적인 조치를 늘상 취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 대선에 특수하게 그런 식으로 특혜를 줬다라거나 뭐 조직표가 들어오도록 장려했다라고 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러 정당들이 채택하고 있는 당원들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